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직장생활 10년 차, 저는 바쁜 업무에 치여 불규칙하게 변한 생활 습관 때문에 몸이 굳고 뱃살이 나오며 점점 아저씨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동기들이 탁구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걸 보며 같이 해보려 시도했지만 스트레칭 한번 하지 않아 뻣뻣해져 버린 몸으로는 당장 그런 운동을 시작하기는 힘들었죠. 20대 때까지만 해도 몸이 탄탄해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편이었지만 지금의 제 몸을 보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수년간 연애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도 이대로 점점 더 망가지는 몸을 지켜만 볼 수 없어 꼭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생각하며 퇴근하는 길에 집 앞에서 반짝이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필라테스 신규 오픈 이벤트, 체형 교정, 몸매 관리, 다이어트. 평소 필라테스라고 하면 여자들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왔기에 관심이 없어 유심히 쳐다보지 않았던 간판이 이상하게 그날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저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었고 퇴근 후 필라테스 학원에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어요.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상담을 위해 들어온 원장은 30대 중반 정도로 제 또래처럼 보이긴 했지만 엄청나게 몸매가 좋고 얼굴이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수년간 연애를 하지 않아 멈춰버린 줄 알았던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쓰지 않아 멈춰버린 줄만 알았던 곳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필라테스는 당연히 20대 중반 어린 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이다 보니 조금의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녀의 미모는 그런 어린 여자들에 대한 환상을 한 번에 깨뜨릴 정도였고 이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상담 내내 너무 아름다운 그녀에게 저는 넋이 나가버렸고 무언가를 계속 설명하는데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했고 다음 날부터 그녀를 보기 위해 매일매일 학원으로 갔죠.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등록하려고 했지만 그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학원 가는 길이 항상 설레었어요.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는 수강생 6명 중 저 혼자 남자여서 조금 민망하기도 했지만 이내 적응을 하고 다른 수강생들과 잘 어울려 지내며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녀를 짝사랑하며 하루하루 학원에 나갔지만 수업만 끝나면 간단한 인사와 함께 사라지는 그녀에게 말 한 번 걸어보지 못하고 한 달, 2달 시간은 흘러가고만 있었어요. 어느 날은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용기 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따라 나가는데 차로 데리러 온 남자에게 환하게 웃으며 타는 모습을 보고 역시 남편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아쉬워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했기에 제 마음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매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다닌 수강생 한 명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나름 서로에게 정이 들었던 수강생들끼리 간단하게 송별회를 하기로 했어요. 수강생 중 한 명이 선생님도 데리고 가자고 하였고 저는 그녀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하며 송별회 자리로 갔고 다행히 제 옆에 앉게 된 그녀와 처음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름과 나이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던 그녀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죠. 그중 가장 놀란 사실은 최근 3년간 남자친구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의아해하며 지난번 학원 앞에서 우연히 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니 그녀는 웃으며 오해하실 만하지만 그 사람은 친오빠였고 직장 퇴근하는 길에 집으로 같이 간다고 하였어요. 저는 팔짝 뛸듯이 기뻤지만 티를 낼 수 없었고 그래도 그날부터 그녀에게 조금 더 용기 내어 다가가기로 하였어요. 학원 수업 때마다 커피와 쿠키같이 그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다 주었고 수업이 끝나고 늦었으니 집에 데려다 준다며 쫓아나가기도 하였죠. 그렇게 매일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우리의 관계가 충분히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저는 용기 내어 그녀에게 고백을 하였고 저의 진심을 알게 된 그녀는 제 마음을 받아주었죠.
그날부터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이어갔어요. 30대 중반까지 많은 일을 겪어서 그런지 거침없이 서로를 빨리 알아가게 되었고 매일 수업이 끝나면 누가 뭘 할 것 없이 수업을 진행했던 그 방에서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욕구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필라테스 기구 위에서나 상담실에서나 화장실에서도 거침없이 사랑을 나누었죠. 저는 그녀에게 제 모든 걸 쏟아내며 더 깊이 사랑에 빠지고 말았고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녀와 수업 후 관계를 가진 뒤 집으로 데려다 주려 하면 항상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내려달라고 하였고 절대 집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몇 달을 그렇게 집에 가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저에게 선을 두었고 저는 결국 미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가 내려준 지하철역에서 다시 나와 근처 빌라촌으로 들어가더니 어느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녀의 집을 알게 된 저는 조금 더 집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했고 조금 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한 남자와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말았죠. 그 남자는 그녀가 예전에 친오빠라고 말했던 남자였죠. 저는 한 번에 그녀가 아이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저는 그녀에게 사실 어제 그런 모습을 봤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어떻게 미행을 할 수 있냐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말을 하며 돌변해버렸고 저는 그동안에 함께한 시간이 무너져버리는 것 같았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녀의 남편에게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말하니 그때부터 그녀는 또 태도를 바꾸어 펑펑 울며 무심한 남편과 달리 자상한 저에게 너무 끌려 거짓말을 했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저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저에게 협박을 하던 그녀의 얼굴을 본 뒤부터는 마음이 차갑게 식었고 분노가 차올랐고 그녀의 약점을 잡고 있는 저는 그때부터 그녀를 마음대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매일 수업이 끝난 뒤 사랑을 나누었고 남편이 야근을 하는 날에는 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또 사랑을 나누었죠. 마음에는 분노가 있었지만 여전히 너무 아름다운 그녀에게 모든 걸 쏟아내며 제 욕구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과 아이가 없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그녀와 키스를 하면서 안방 침대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제 욕구는 매일 더 강해졌고 온갖 스릴 있는 행동을 하며 그녀와 미래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저와 남편 두 남자의 모든 욕구를 받아내며 이중생활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아름다운 여자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만남을 평생 이어나가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군대를 전역한 신체 건강한 2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지금은 그냥 아르바이트 한두 개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머리가 아파 취직까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저희 누나하고 예전부터 엄청 친하게 지내는 누나가 한 명 또 있습니다. 누나랑 제가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기는 했지만 워낙 부침성이 좋은 누나인지라 저한테도 잘 대해줬어요. 저랑 알고 지낸 지도 오래였고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부터는 누나랑 같이 해서 자주 놀기도 했습니다. 사회생활 먼저 시작한 누나가 첫 월급 타고 저한테 옷 선물까지도 해준 적이 있어요. 어쩔 땐 제 친누나보다 더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기도 하고요. 심지어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그 누나 혼자서 따로 저를 면회올 정도로 가깝게 지낸 누나입니다. 그리고 이 누나와 있던 일을 한번 사연으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핸드폰 같은 기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누나가 일전에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고 저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 거 잘하니까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때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있었는데 디자인도 괜찮고 해서 누나 취향이지 않겠나 해서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전에 쓰던 기종하고 달라서 손에 익지 않아 불편하다고 저한테 투덜댔어요. 거의 친누나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사이로 지내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누나가 얼굴이 연예인같이 생겼습니다. 주먹만한 얼굴의 비율이 엄청 좋아서 같이 길을 걷고 있으면 다른 남자들이 저를 부럽게 쳐다볼 때도 있고 연예인 해보지 않겠냐고 길거리 캐스팅을 받을 때도 종종 있었어요.
뭐 유명한 회사는 아니고 솔직히 몇몇은 사짜 냄새가 가득 나기는 했지만 정말 예쁜 거 하나만큼은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남자도 많아서 어떻게 이 누나를 한번 해보겠다고 우냐우냐 해주고 떠받들어주면서 공주처럼 대접을 해주니까 이 누나가 사실 좋은 점도 많지만 이 누나 성격만 놓고 본다면 성깔이 조금 있고 콧대가 아주 높은 편이에요. 자기 이쁜 거 알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지만 가끔씩 이 누나가 누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한테 하는 거 보면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워낙 특수한 경우다 보니 심하게 하지는 않지만 막무가내인 성격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누나가 애초에 저한테 핸드폰 바꾸면서 자기는 이러이러한 게 좋고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설명을 해놓고 저한테 제가 잘못 골라줘서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따지니 제가 해결을 못 해주면 뭐 누나 대신 환불을 해주던가 다른 걸 사주던가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누나가 이쁜 건 이쁜 거고 저는 워낙에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성적인 감정이 크게 없었어요.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냥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쓰라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핸드폰이 한 푼 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땡깡 부린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줄 만한 게 아니잖아요. 이쁘다고 살 때는 언제고 불편하다고 그걸 저보고 책임지라니 어이가 없었죠. 저도 핸드폰 바꿀 때가 되기는 했는데 이 누나가 산 게 핑크색이라서 제가 대신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컬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나가 원하는 기능들 다 확인해가면서 최대한 잘 알아봐주며 산 건데 그런 기능들은 보지도 않고 당장 쓰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투덜대니 저도 살짝 빈정이 상했던 거예요. 원래는 자기 스스로 뭐 알아보고 하는 거 하나도 없는 누나인데 인터넷에서 뭘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떻게 돼서 자기가 쓰기 편하게 바뀐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 방법이면 충분히 해결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 컴맹인 누나가 혼자 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누나가 자꾸 저한테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부모님 집에서 나와가지고 취직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누나가 살던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못해도 1시간은 넘게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누나 보고 핸드폰 들고 우리 집으로 오면 제가 해주겠다고 했어요. 누나도 당장 오기에는 엄두가 나지를 않았는지 그럼 시간 나면 들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누나가 찾아왔어요. 어디 애인이라도 만나러 가는 건지 잔뜩 힘을 주고 왔더라고요. 이 누나가 성격이 공주병이라서 그렇지 정말 외모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저도 남잔데 너무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다 보니 동생 말고는 아무것도 못 되는 건가 하면서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튼 누나가 핸드폰을 저한테 넘겨주고는 근처에서 약속이 있으니까 저녁 때쯤에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가져갈 테니 저녁 전에 끝내놓으라는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하기 편하라고 이미 벌써 비밀번호 같은 거는 다 초기화시켜서 없애버렸더라고요. 이 누나가 은근히 이렇게 사소한 데서 남을 배려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도 이 누나가 저희 또 다른 누나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날 저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바쁘기는 했는데 또 막상 누나가 1시간 거리를 찾아와서 부탁한 일인데 누나의 부탁을 먼저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고 누나 핸드폰에다가 전원을 넣었습니다. 전원을 넣고 핸드폰이 켜지는 걸 기다리다가 잠깐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누나 핸드폰의 알림음 소리가 연속해서 들리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핸드폰을 옛날에 쓰던 폰으로 바꿔놓고 저에게 맡겨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알 수 없는 스릴감이 제 몸을 감싸더라고요. 사실 핸드폰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물건이고 남에게 보이기 껄끄러운 물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누나가 절 위한답시고 핸드폰에 비밀번호도 다 해제해놓은 상태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속속들이 모든 걸 꺼내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누나를 여태 알아오면서 연애 상대를 가장 친한 친구인 우리 누나한테도 말을 해준 적이 없을 정도로 개인적인 이야기는 비밀로 만드는 사람이니 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핸드폰이 켜지는 걸 확인하자마자 이 누나 핸드폰의 사진첩부터 열었습니다. 사진첩이 열리는데 정말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제 귀로 직접 들리는 것 같을 정도로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사진첩을 열어보니 이게 누나의 사진첩인지 아니면 누나가 키우는 고양이 전용 사진첩인지 정말 고양이 사진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김이 빠지고 실망스러웠죠. 고양이를 키우는 여자들은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한다는데 이 누나가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으니 이 누나의 메신저를 확인해보는 거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신저를 확인하면 이 누나가 따로 연락하는 남자가 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제 예상은 적중했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누나와 연락을 주고받는 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가 확인한 대화창만 20개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누나 남자친구인 줄 알았냐고요? 메신저로 그 남자들하고 주고받은 사진들만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니란 걸 짐작할 정도였으니까요. 고양이밖에 없는 사진첩과는 비교가 될 정도로 누나가 그 남자들을 위해 준비한 엄청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 누나한테 남자들이 벌벌 기다 보니 엄청 콧대 높고 남자들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주는 순종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에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핸드폰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던 제 손이 다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동시에 어떻게 20명이나 되는 사람을 만나느냐는 거였지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한 명씩을 만나도 한 바퀴를 다 돌리려면 20일은 걸리는 거잖아요. 남자친구가 20명이 넘었기 때문에 20명이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던 누나의 사진을 다 구경하는 데만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간이 엄청 흘렀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돼서 누나가 볼 일이 끝나고 다시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죠.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보니까 남들은 얼마 안 걸리던데 너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서 아직도 안 끝났냐고 저를 나무라더군요. 하지만 또 투덜대면서도 얼마나 걸리냐고 하면서 저 먹으라고 사왔다고 음식도 포장해오고 음료수도 몇 개 사왔어요. 악마 같은 천사가 바로 이 누나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누나가 아까 봤던 사진들하고 겹쳐 보이니까 제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누나는 평소와는 다른 제 모습을 인지를 한 건지 저보고 어디 아프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끝내주겠다고 하니 이 누나는 저한테 경계심도 없는지 제 침대에서 이내 잠이 들더군요. 정말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남잔데 얼마나 편하면 혼자 사는 집에 찾아와서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잠까지 잘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사이기도 했고 저를 믿는다는 말이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부랴부랴 다 끝내주고 누나한테 핸드폰을 돌려주니 누나가 핸드폰을 이리저리 건드려 보더군요. 적당히 만지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쳐진 건지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누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우물쭈물대고 있으니 누나는 제가 피곤해 보였는지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음에 술이나 한 잔 사주겠다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나가 나가니까 제 방 안에서 누나가 뿌린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방금까지 누나가 졸고 있던 제 침대에 몸을 던졌는데 베개에서 은은하게 누나의 샴푸 향이 나는 것 같고 그러니 자동적으로 누나 핸드폰에서 봤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큰 결심을 하고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한테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나 걸리는데 언제 또 와서 술을 사주겠냐고 말하고 지금 사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누나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내 방에 있던 누나인데 밖에서 보니 또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누나가 그날따라 엄청 꾸미고 오기도 했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아무튼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벌써부터 누나가 아까 본 사진들의 모습과 겹쳐서 너무 달라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진정이 되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평소보다 술을 더 급하게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누나한테 누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어떻게 다 큰 남자 집에 찾아와서 무방비 상태로 잠에 들 수 있냐 뭐 이런 걸 따져 물었죠. 누나가 저보고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하면서 저보고 외롭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이 엄청 서운하게 들렸는지 제가 갑자기 폭발을 해서 누나처럼 예쁜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나가 20명도 넘는 남자들하고 그러는 거 알고 있는데 나도 그 중에 한 명 하면 안 되냐고 20명이나 21명이나 뭐가 문제냐고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웃더라고요. 제가 누나의 비밀을 알게 된 걸 가지고 당황을 할 줄 알았는데 저라면 그 사진을 다 봤을 줄 알았다고 하면서 태연해하는 반응에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때는 여태 마신 술이 확 깰 정도였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를 낱낱이 다 보게 된 감상이 어떠냐고 웃으면서 묻더라고요. 이젠 저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믿져야 본전이고 아니면 그냥 누나 한 명 사라졌다 생각하려고. 누나 예쁜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내가 생각한 그대로라고 하면서 대화의 수위를 제가 일부러 더 높여갔습니다. 그랬더니 누나도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남자다운 모습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누나가 무슨 속셈으로 저에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는지 싹 다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진을 주고받은 그 남자들은 자기가 새로 만든 아이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나는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남자친구인 척을 하면서 사진을 보냈던 거예요. 그냥 제가 누나의 비밀을 알아서 파헤쳐 주기를 기다리고 일부러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미 누나는 오래전부터 저한테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를 남자로 생각할 때쯤에는 이미 너무 오래 알아서 누나 동생 아니고는 더 발전할 수 없는 관계인가 싶어 아쉽기까지 했다네요. 일부러 혼자서 저 면회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자기 손이라도 잡아줬으면 싶었는데 정말 끝까지 동생인 척만 해서 누나도 많이 서운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동안 누나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편하게 오래 지내서 그게 호감인지를 몰랐던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누나는 제가 누나를 여자로 받아들일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고 그 작전은 제대로 들어먹힌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데 거기 앉아서 소주 한 잔씩 주고받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밖으로 나와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쌓아온 두 사람의 인연의 회포를 풀었어요. 자취방 침대를 봐야 한 사람이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비좁은 곳이었는데 오히려 그 편이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누나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제가 구경했던 사진들을 하나하나 지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운데 그건 왜 지우냐고 했더니 자기가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꽉꽉 채워서 저에게 새로 보내주기 시작할 테니 오래된 건 필요 없다고 저보고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누나하고는 지난 여름보다도 뜨겁게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누나가 이제는 제 여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더러운 성질이 어디 가거나 한 건 아니네요. 공주님 대접이 당연한 누나 기분 맞춰주느라 고생도 하고 있지만 서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이이니만큼 한동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오랫동안 이 만남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현장 일을 하며 살고 있는 노총각입니다. 말이 현장 일이지 그냥 노가다예요. 건설 현장 가서 물건 나르고 위험한 일 하면서 생명 담보로 돈을 받고 그런 거지요. 처음부터 제가 현장 일, 그러니까 노가다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선생 일을 했습니다. 수영하는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문화센터에서 어머님들 강습해주는 수영 선생님이요. 바닷가에서 태어난 제가 동네에서 유별나게 수영을 잘했고 정말 우연하게 서울에서 내려오신 수영 코치님이 눈에 띈 거였지요. 수영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의에 반신반의했지만 그냥 전 물에서 노는 게 좋았고 그걸로 밥 벌어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솔깃했습니다. 부모님이 설득 끝에 그렇게 본격적으로 수영선수의 생활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휩쓸 정도로 전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코치님들도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아이가 왔다고 동양인 체격이 아닐 뿐더러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런 케이스라고 했지요. 그 말에 저는 더 자신감을 얻고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기업에서 스폰도 받아서 전지훈련 가기도 했고 상금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수영선수의 길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인생을 수영에만 바쳤어요. 대학 들어가기 전보다 후에 더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정말 지금도 꺼내기 싫은 아찔한 일이 터진 겁니다. 후배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끙끙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 늦은 시간 저는 집에서 참치죽을 만들어서 후배네 집에 가져다 주려고 길을 나섰어요. 보온통에 가득 담은 참치죽을
후배에게 씻기 전에 전달해주고 싶었고 그 마음에 전 후배 집까지 뛰어갔습니다. 후배네 집에 도착하기 딱 100m 전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절 돌진했습니다. 안 돼! 하고 순간적으로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했지만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 온몸으로 오토바이의 충격을 받아들였고 저는 정강이 뼈가 박살나고 어깨랑 목도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2달 동안 전 깨어나질 못했고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죽는 줄 알고 다 마음의 준비를 했대요. 심지어 저희 교수님께서도 찾아와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고 참치죽을 받아야 했던 그 후배는 2달 내내 죄책감 때문에 제 병실을 떠나질 못했답니다. 그렇게 2달 뒤 의식을 차린 저는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그땐 이미 수영선수로서의 인생이 박살난 상황이었어요. 수영할 때는 필수적으로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동작이 들어가 있는데 어깨가 박살난 저는 어깨를 못 쓰게 된 거고 다리도 온전하지 않으니 선수로서의 인생은 끝난 거였죠. 솔직히 운동선수로서 전 제 인생이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마냥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운전자는 형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너무 속상하고 분한 나머지 술을 마시고 자기도 죽으려고 오토바이를 몰고 간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마신 그 운전자가 제 모습에서 형을 보았고 충동적으로 형에게 가야겠다는 마음이 절 다치게 한 거였습니다. 술 먹으니 정신이 이상해져서 환상이 보인 거였지요. 그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원망하겠어요. 빚도 산더미라 병원비 낼 돈도 없다고 하대요. 고스란히 제 몫이었지요. 다치고 난 뒤 거의 1년 동안은 미친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호르몬 때문에 살도 엄청 찌고 선수 생활도 못했으니 자연스럽게 폐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지방에서 거의 다 무너져가는 몇십 년도 더 된 집에서 살고 있으니 손을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아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장원급제한 것처럼 성공해서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그 희망마저 없어진 거니요. 그렇게 1년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천천히 재활을 시작했고 선수로서 활동을 못하니 이것저것 수영 관련 자격증도 따고 교직 이수도 하고 최소한 동네에서 애들 가르칠 정도는 돼야겠다 해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3년 정도 지나니 호르몬 약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몸이 호전되었고 왼쪽 어깨가 많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센터에서 학생들, 어른분들 가르칠 정도는 되었습니다.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셨던 학교 교수님께서 일자리도 연결해 주었고요. 하여튼 전 주변 사람들이 도움으로 인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좌절하지 않게 되었어요. 금전적으로는 정말 더더 힘든 상황이었지만 사고 나기 전보다 심적으로는 풍족해졌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그저 성공, 돈에만 목숨을 걸고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는데 사고 후에는 돈 명예보다 그저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병 때문에 수영장도 문을 닫게 되고 저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돈과 몸이 아픈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려야 하는데 마냥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회복되었다고 해도 몸이 성치 않았지만 그렇게 전 현장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처음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에 한참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노동 속에도 배울 점이 많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현명하고 젊었을 때는
잘 나가는 사업가도 계셨어요. 다들 한때 잘 나갔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존심 다 던지고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젊은 제가 투덜댈 수 있나요? 하여튼 그렇게 일을 했어요. 수영 강사로 활동할 때보다 벌이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매일 일을 가면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었던 저희 몸으로 벽돌과 시멘트 등등 쌀가마니보다 더 무거운 것들을 옮기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루 일하면 다음날 골병 나서 격일로 쉬던가 일주일에 서너 일밖에 못 나갔지요. 일 나가지 않는 날은 한강대교 위를 걷고 뛰며 운동을 했습니다. 일종의 재활 비슷한 거였어요. 하여튼 그날도 전 한강대교 위를 뛰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유독 그날은 우울하고 운동 가기 싫었는데 이상한 기운에 이끌려 운동을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정말 노을이 진하게 지고 있는 저녁이었을 거예요. 한강 다리 건너편까지 뛰고 다시 집으로 가는 쪽으로 달리려고 있는데 앞에 한 여자가 다리 위에 걸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말했죠. 거기 있으면 떨어져요. 뭐예요? 빨리 내려와요. 하면서 달려가 그녀를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녀는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도 몰라요. 안 돼! 하면서 그냥 망설임 없이 저도 그녀를 따라 떨어졌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사이에 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영 선수인 내가 구해야겠다. 이걸 그냥 지나가면 난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 죽던 말던 그냥 남자로 태어난 거 남자답게 살고 가자 하면서요. 솔직히 저도 무서웠지요. 얼마나 까마득하게 깊은 곳일까. 수영 선수인 나도 죽을 수도 있는데 했지만 그냥 그것보다는 여자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어요. 제가 떨어질 때 차에서 사람이 나와 안 돼요 하면서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풍덩 빠진 저는 깊숙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충격에 순간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겨우 정신을 붙잡으며 나왔어요. 물을 한껏 머금고 헤엄을 치려고 하니 앞쪽에 그 여자가 어프어프대며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수영 쳐서 가려고 했지만 물살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차가운 물 온도 때문에 몸이 천천히 굳어지려고 했습니다. 나도 포기할까? 그래, 내 인생도 하찮은데 이렇게 나도 생을 마감할까? 하려고 할 때 저를 도와준 교수님과 친구들 얼굴이 달덩이처럼 떠오르더라고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잃기 직전 전 그녀의 팔뚝을 잡았어요. 정신 차리세요. 몸에 힘 풀고 계속 다리 움직이세요. 몸에 절대적으로 힘을 풀어야지 물 위로 뜬다고요. 계속 이렇게 발버둥 치듯이 힘을 다 써버리면 가라앉아요. 입은 무조건 수면 밖에서만 열고 숨을 쉬어야 한다고요. 하면서 외쳤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말을 할 때마다 입으로 물이 들어갔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수영 선수인 저도 사람을 구하기란 쉽지 않는 일이더라고요. 물 밖으로 그녀를 끌고 수영을 해야 하는데 그녀를 붙잡기 위해 수영을 하느라 이미 힘이 다 빠졌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싶을 때 사람들의 신고로 저희를 구하러 온 구조대원이 보트를 끌고 왔습니다.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 하는 순간 전 정신을 잃었어요. 저체온증과 아마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정신을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대원들이 저와 여자를 건져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어요. 쿨럭쿨럭하며 물을 쏟아내고 정신을 차린 전 그녀의 안부를 먼저 물었어요. 다행히 그녀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지만 심장 박동 모두 정상이고
안정을 취하면 무리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조사를 하러 온 형사님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사이냐고. 주변 증언 보니까 그냥 연고 없는 사람인데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고 들었다고. 정말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죽는 게 무섭지 않냐고 했지만 전 멋쩍게 웃었지요. 그냥 몰라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 마음 한켠으로는 저도 죽을 만큼 힘들어 봤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린 사람으로서 그 여자에게 일종의 동질감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란 걸 알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하여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체온을 회복한 전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형사님이 여자분 깨어나시면 얼굴 보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고맙다는 말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거절했지요.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사람에게 제가 불쑥 나타나면 더 부담이라고. 그냥 제 이름도 알려주시지 말고 미상이 한 남자라고만 말해달라고. 일 커지는 거 원치도 않고 뭐 바라고 한 일도 아니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집에 가서 어안이 벙벙해진 채로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님께 문자를 보냈죠. 일이 있어서 일주일간 못 갈 것 같다고요. 저도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멍하니 소파에만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날은 밤새도록 생각이 빠져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렇게 밤을 꼴딱 새고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 대문을 누가 콩콩 두들기는 겁니다. 뭐지? 누구야? 하고 인터폰을 확인하니 굉장히 부티가 나는 아주머니 아저씨 두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그분들이 대뜸 제 이름을 대며 혹시 내 딸 구해준 은인 맞냐는 겁니다. 혹시 한강일 말씀하시는 거냐고. 맞다고 했지요. 그러자 그분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정말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일단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안으로 돌아오라고 했지요. 알고 보니 그분들은 이름 대면 알만한 대기업 초대 회장님이 아드님과 아내분이셨고 계열사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이면 다 알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본인들이 큰 기업이고 집안이 압박이 있어서 딸이 그거에 대해 부담감을 많이 느꼈나 봐요. 원래 부모님이 뜻에 따라 미국의 MBT, 미국 경영대학을 갈 예정이었는데 해외 생활에 도저히 적응을 못해서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경영대학원을 진학해서 졸업을 했는데 회사에 입사해서 적응을 못하고 퇴사하고 그러니 자신의 존재 가치가 한없이 작아졌나 봅니다. 본인 오빠 언니들은 경영 수업 받고 주식 지분 받아서 훨훨 날고 있는데 본인은 집안의 아픈 손가락 취급을 받으니 버티질 못했던 거였지요. 그렇게 심해진 우울증이 따님을 한강 다리까지 이끈 거였습니다. 그분들이 말하시더라고요. 돈에 눈이 멀어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시해 딸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 같다고. 너무너무 후회된다고. 딸이 죽었으면 정말 난 평생 제정신으로 못 살았을 거라고. 내 딸을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엉엉 우셨습니다.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갈 정도로요. 그러더니 사모님께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내더니 저에게 건네는 겁니다. 흰 봉투에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었고 건네준 작은 함에는 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줄 게 이것밖에 없다고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라고 하며 연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받을 때까지 안 간다고 하며
완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전 말했죠. 그럼 이 봉투만 받겠다고. 금은 그냥 현금화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한테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씨도 곱다며 되려 놀라셨네요.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일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계시던 회사 인사팀장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이 채용 검토해보시라고 하셔서 연락드렸다고. 체육 전공하시고 교직 과정도 이수하셨는데 혹시 저희 직원들 운동하는 센터에 정규직으로 모실 수 있냐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나 기뻤어요.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니. 세상에, 이런 걸 바란 게 전혀 아니었는데 그렇게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정규직으로 취업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도 생겨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 여자분이 따로 연락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고 들어보니 이제는 공부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제빵일을 배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대요. 정말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뜻밖의 일이 이렇게 저에게 복을 줄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살아가요. 그냥 숨이라도 쉬고 산책이라도 하면서요. 우린 모두 소중한 존재니까요. 하여튼 전 그 말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복학까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붕 떠버렸죠. 26. 제대하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하던 차에 찾아온 자유 아닌 자유였어요. 처음 며칠은 해방감의 게임도 실컷 하고 릴린 드라마도 정주행하며 그야말로 침대와 한 몸처럼 지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활도 일주일을 넘기니 슬슬 좀이 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무엇보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복학이고 뭐고 손 벌릴 처지였죠. 동훈아, 너 요새 뭐하냐? 작은 숙모의 전화는 그런 타이밍에 걸려왔어요. 숙모는 예전에 보험대리점에서 잠시 일한 경험이 있으셨는데 그때 알던 사무실에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다는 거였죠. 혹시 너 거기서 몇 달만 일해볼 생각 없니? 사무보조라는데 복학 전까지 용돈벌이 삼아 괜찮을 것 같아서. 보험대리점, 솔직히 내키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숙모의 간곡한 권유와 간단한 서류 작업이라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숙모 소개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어요. 어차피 복학 전까지 6개월. 길어야 그 정도일 테니 큰 부담도 없었죠. 네, 숙모,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며칠 뒤 숙모와 함께 문제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생각보다 아담한 공간이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건 여자들 특유의 화장품 냄새와 묘한 긴장감, 그리고 일순간 나에게 꽂히는 수많은 시선들이었어요. 숙모는 익숙한 듯 사장님 방으로 날 이끌었고 간단한 면접 아닌 면접이 진행됐죠. 사장님은 인상이 좋아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고 내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사실상 숙모 덕분에 이미 합격은 따놓은 당상인 듯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나?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는 얼떨결에 보험대리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생이 되었네요. 첫 출근 날 나름 단정하게 차려입고 사무실 문을 열었죠. 숙모가 미리 언지를 해둔 덕분인지 다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사무실 구성원은 이랬거든요. 텔레마케터 아주머니 5분, 보험 설계사 아주머니 3분,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듯한 총무 아주머니 1분, 그리고 프리랜서인지 가끔 출근하는 홈페이지 디자이너 1분이었죠. 거기에 실장님이라는 분도 여자였고 사장님과 나, 이렇게 단 둘만 남자였어요. 총원 12명 중 여자가 10명이었고요. 평균 연령은 어림잡아 40대, 초중반은 좋게 되어 보이더군요. 그야말로 여인천하였고 나는 그곳에 떨어진 유일한 청일점이었죠. 자자, 우리 새로 온 동훈 씨,
자기소개 한번 들어봅시다. 실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분위기를 주도했어요. 나는 어색하게 앞으로 나가 꾸벅 인사를 하고는 준비한 말을 더듬더듬 내뱉었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사무보조로 일하게 된 김동훈입니다. 나이는 26이고 복학 전까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반응은 의외로 뜨거웠네요. 박수 소리와 함께 와 하는 환호성까지 터져 나왔어요.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죠. 원래는 여직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진숙 씨 추천도 있었고 우리 동훈 씨 보니까 아주 듬직하니 사무실 분위기도 확 살겠어. 잘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가 끝나자마자 질문 세례가 쏟아지더라고요. 어머. 정말 진숙이 조카야? 숙모랑 닮았네. 안 닮았네. 여자친구는 있고 집은 어디야? 출퇴근 힘들진 않겠어? 마치 취조라도 당하는 기분이었지만 다들 악의 없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 성실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때 설계사 중 한 분으로 보이는 가장 목소리가 크고 화려한 화장을 한 아주머니가 불쑥 나섰죠. 근데 신입 들어오면 우리 사무실 전통이 있는데 혹시 알란가 몰라? 네? 전통이요? 그래, 전통. 노래 한 곡 좀 뽑거나 춤사위 한번 보여주는 거. 자, 뭘로 할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노래, 춤. 26 먹도록 누구 앞에서 그런 걸 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성격도 조용하고 낯가림이 심한 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이게 맞는 건가 싶어 사장님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사장님마저 빙글빙글 웃으며 손짓으로 부추기는 게 아니겠어요. 동훈 씨. 빼지 말고 한번 보여줘.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도 좀 시켜주고. 노래나 춤은 영 소질이 없어서요. 그리고 음악도 없이 무슨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둘러댔지만 그 아주머니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네요. 음악 걱정 마. 내가 즉석에서 라이브로 불러줄 테니까. 동훈 씨는 그냥 몸만 흔들면 돼. 그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 한 분이 정말로 노래를 시작하더라고요. 맙소사. 더 이상 버티다가는 시간만 끌고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았어요. 뭘 더 시킬지 모른다는 공포감도 엄습했죠. 눈 딱 감고 대충 덩실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가 부르는 노래는 멜로디는 익숙했지만 제목은 알 수 없는 댄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성진 트로트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자 씨의 선마을 선생님이었어요. 선마을 선생님 오늘도 기다리시네. 나는 그 처연한 가락에 맞춰 로봇처럼 삐걱거렸죠. 창피함에 얼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더 황당한 건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시켰으면 좀 봐주기라도 하든가. 몇몇은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전화 통화를 또 어떤 사람은 메신저를 하는지 키보드를 속사포처럼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군요. 그야말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만의 재롱잔치였네요. 몇 분 같은 몇 초가 지나고 노래가 끝나자 사장님이 박수를 쳤어요. 이야, 동훈 씨. 춤은 좀 그래도 열정은 최고네. 자, 오늘 새 식구도 들어왔으니 저녁에 회식 한번 합시다. 회식. 그 단어에 순간 귀가 번쩍 뜨였죠. 약속도 없었고 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 사람들과 친해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다들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1차 장소는 사무실 근처의 해물탕 집이었어요. 커다란 냄비에 푸짐하게 담겨 나오는 해물탕을 보니 절로 군침이 돌았죠. 처음에는 다들 나를 꽤 잘 챙겨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꽃게도 발라주고 앞접시에 덜어주기도 하고 술도 억지로 권하지 않았어요. TV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신입에게 술 따르라고 시키거나 일어나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어서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간단히 저녁을 먹고 술도 한두 잔 기울이고 나오니 몇몇 분은 아이들 저녁밥을 챙겨줘야 한다며 먼저 집으로 향했어요. 사장님과 실장님,
그리고 나를 포함한 67명 정도가 남았죠. 자, 이대로 헤어지긴 아쉽지? 2차 갑시다. 문제는 2차부터였어요. 근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술잔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소맥이 테이블 위에 연거푸 놓였어요.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하나둘 취기가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아까 나에게 노래를 시켰던 그 화려한 화장의 아주머니가 술 기운이 제법 올랐는지 혀가 살짝 꼬인 발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죠. 저기, 동훈 씨 아까 보니까 총각이라 그랬지? 올해 몇 살이라고 했더라? 네. 올해 26입니다. 아이고, 한창 좋을 때네. 좋을 때야. 힘도 넘칠 나이고.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매 팔뚝을 슬쩍 꼬집었어요. 그나저나 만나는 아가씨도 없고 외로워서 어쩐데. 쯧쯧쯧. 네? 아, 뭐. 참을만 합니다. 어른이 그것도 직장 상사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내 대답이 끝나자마자 분위기가 순간 묘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호호호, 혹시라도 못 참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이 누님한테 말해. 알았지? 순간 내 귀를 의심했네요.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인가?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러워서 얼굴만 벌개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어색하게 웃었죠. 그러자 그 아주머니를 포함해 다른 아주머니 몇몇이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각수까지 쳐가며 좋아하더군요. 사장님은 그저 허웃으며 술잔을 기울일 뿐 딱히 제지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그때부터 그 아주머니의 짓궂은 농담과 질문이 이어졌죠. 동훈 씨, 우리 러브샷 한번 할까? 연상은 만나본 적 있어? 몇 살 위까지 괜찮은데? 솔직히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한 명만 꼽아봐. 응?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의 수위는 점점 아슬아슬해졌어요. 나는 즐거운 회식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웃어넘기며 적당히 맞춰주려고 애썼거든요. 그렇게 2차 호프집에서의 술자리가 파하고 우리는 3차로 노래방까지 직행했어요. 노래방에서는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였죠. 아주머니들은 최신 아이돌 댄스곡부터 구성진, 트로트까지 섭렵하며 스테이지를 장악했고 나 역시 몇 곡 굴려나가 탬버린을 흔들며 분위기를 맞춰야 했네요. 그날 회식이 끝나고 유독 그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조금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박희정이었고 나이는 44, 이혼한 지 몇 년 된 돌싱이라고 하더군요.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그늘진 구석도 있어 보였고 술기운에 털어놓는 속 깊은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그렇게 알바를 시작한 지 약 2달이 지났을 무렵 나는 제법 사무실 분위기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간단한 서류 정리, 복사, 심부름 등 내가 하는 일은 단조로웠지만 아주머니들의 수다와 간식 공세 덕분에 지루할 틈은 없었거든요. 특히 희정 아주머니는 나를 유독 살갑게 챙겨주었어요. 커피도 자주 타주고 점심시간이면 맛있는 반찬을 내 도시락에 덜어주기도 했죠. 어느 금요일 퇴근 무렵이었어요. 동훈아, 너 이번 주말에 혹시 약속 있어? 가장 친하게 지내던 희정 아주머니였죠. 아니요. 별다른 약속은 없는데 왜 그러세요, 희정 씨? 어느새 호칭은 아주머니에서 씨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럼 잘됐다. 내가 진짜 맛있는 오리불고기 집을 아는데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바람도 쐴 겸 먹으러 가지 않을래? 그녀는 자신도 주말에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그 외로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전환이나 하자는 것이었어요. 순간 살짝 놀랐지만 솔직히 말해 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그냥 좋더라고요. 군입대 때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거의 3년 가까이 제대로 된 연애는커녕 이성과의 만남 자체가 드물었던 나였죠. 비록 상대가 18살이나 많은 그것도 직장 상사인 아주머니였지만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보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는 것 자체가 설레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괜히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도 스멀스멀 피어올랐네요. 네, 좋아요. 저도 주말에 딱히 할 일 없었는데 잘 됐네요. 나는 흔쾌히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도 한몫했죠. 그리하여 토요일 오전 우리는 희정 씨의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차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유원지 근처에 있는 오리불고기 집이었거든요. 오랜만에 탁 트인 교회로 나오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희정 씨도 한껏 들떠 보이더군요. 우리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달렸죠. 사무실 사람들 뒷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편한 누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나를 대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니 과연 그녀의 말대로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우리는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오리불고기를 주문했어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오리고기와 매콤한 양념 냄새가 코를 자극하더라고요. 자, 동훈아, 많이 먹어. 이거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솟을 거야. 희정 씨는 원래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익은 고기를 내 앞접시에 놓아주고 쌈도 싸서 입에 넣어주었어요. 그녀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순간순간 당황하기도 했지만 싫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그녀의 다정함에 아저씨는 왜 이런 여자랑 이혼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마저 들었네요. 이모님, 여기 소주 1병 주세요. 밥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를 1병 시켰죠. 두 사람 다 술을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1병이 금세 2병이 되고 2병이 3병, 결국 4병까지 비우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원래 목적은 식사와 가벼운 드라이브였는데 어느새 거나한 술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식당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날씨는 후텁지근했어요. 알딸딸하게 오른 술 기운에 기분은 좋았지만 문제는 운전이었거든요. 희정 씨도 나도 도저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 시간에 그해진 곳에서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마땅치 않았죠. 어휴, 술도 많이 마셨고 날도 더운데 어떡하지? 희정 씨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대리도 없을 것 같고. 그때 그녀가 갑자기 내 팔을 툭 치며 말하더라고요. 동훈아, 이 근처에 잠깐 쉬었다 갈 만한 데 없어? 술도 좀 깨고. 근처라고 해봤자 우리가 놀러 온 곳은 유원지 근처라 주변엔 온통 식당 아니면 카페, 그리고 군데군데 숙박업소들이 전부였거든요. 나는 슬쩍 그녀의 의중을 떠보듯 물었죠. 글쎄요, 마땅한 데라고는 모텔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내 말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래, 그럼 뭐 가까운데 아무데나 들어가자. 너무 덥다. 그렇게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모텔로 들어섰네요. 그날 오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날 이후로 희정 씨와 나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죠. 그리고 월요일 아무렇지 않은 척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희정 씨도 평소와 다름없이 나를 대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은밀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총무 아주머니에게서 카톡이 왔네요. 동훈 씨, 나도 그 집 오리불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나랑 같이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내가 살게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설마 벌써 소문이 난 건가? 희정 씨와 단둘이 유원지에 다녀온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괜히 거절했다가는 오해를 사거나 분위기가 더 이상해질 것 같았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좋아요. 저야 뭐 오리불고기 좋아하죠. 그렇게 나는 다음 주말
총무 아주머니와 함께 또다시 그 오리불고기 집을 찾았어요. 희정 씨와 갔을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졌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이번에는 텔레마케터 아주머니 중 한 분이 내 자리로 슬그머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더라고요. 동훈 씨, 나도 그 집 오리불고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나도 한번 데려가 주면 안 될까? 나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어요. 마치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처럼 그 주 주말에도 나는 어김없이 그 오리불고기 집으로 향했죠. 희정 씨와의 첫 번째 오리불고기 데이트 이후 사무실의 다른 아주머니들과도 돌아가며 비슷한 주말을 보내게 된 것이었어요. 그녀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각자의 매력을 어필했고 나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바를 하는 6개월 동안 나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그 문제의 오리불고기 집을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들에 무뎌지고 심지어는 일정 부분 즐기기까지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녀들은 나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고 나는 젊음과 시간을 제공하는 일종의 암묵적인 거래 관계가 형성된 것 같기도 했어요. 6개월의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고 나는 복학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네요. 마지막 날 아주머니들은 아쉬워하며 송별회까지 열어주었어요.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게 어떤 심각한 변화가 생겼는지 깨닫지 못했죠.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복학 후 학교 생활은 순조로웠거든요. 동기들과도 잘 어울렸고 소개팅 제의도 심심치 않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래 여자들에게는 전혀 호감이 가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설레었을 만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고 심지어 그녀들의 행동이나 말투가 유치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보험 사무실에서의 6개월이 내 여자 보는 취향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이었죠.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최소 7, 8살에서 많게는 12세 살까지 차이. 나는 연상의 여성에게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었어요. 동갑이나 연하는 이제 여자로 보이지도 않았고 어쩌다 데이트라도 하게 되면 그녀들의 생각이나 관심사가 너무 어리고 유치하게 느껴져 대화 자체가 힘들더군요. 만약 20살 차이, 30살 차이라면 차라리 이런 고민도 없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딱 7살에서 12살 정도 많은 연상, 그 애매한 나이대의 여성들에게만 반응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 짧았던 6개월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내 인생의 이성관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네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 낯선 취향은 과연 일시적인 혼란일까? 아니면 내 남은 인생을 지배할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린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고민만이 깊어갈 뿐이었어요. 유혹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다.